서연아, 널 찾는 게 내 소원이었다. 널 만나서 평안하게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강현우 회장의 말이 끝나자 VIP 병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눈에서는 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53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 그리움, 후회,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최고급 가구들과 예술품들로 가득한 이 특실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상처가 스며든 고백의 방이 되어버렸다. 30세의 간호사 이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목에 걸린 낡은 은빛 목걸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이 목걸이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단서였다. 이 사람이 나를 안다고? 아니, 서연이라는 이름까지 부르다니. 서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생후 3개월 만에 버려진 아이. 이름표 하나 없이 오직 이 목걸이 하나만 달랑 목에 걸린 채로 발견된 아기.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준 이름이 이서연이었다. 회장님, 저를 어떻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강현우 회장은 비틀거리며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맺혔다. 췌장암 말기. 의사들은 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선고했다. 용서해다오 서연아.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평생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용서를 구걸하는 늙은 죄인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간호사인 서연을 알고 있는 걸까? 2026년 1월 서울중앙병원 VIP 12호실 새벽 4시 서연은 복도를 걸으며 스테인리스 카트를 밀었다. 야간 근무 6시간째. 발은 무겁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손놀림만큼은 정확했다. 6년차 간호사의 몸에 밴 습관. VIP 병동은 조용했다. 일반 병동의 신음소리, 보호자들의 코 고는 소리,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곳의 환자들은 특실에서 1:1 간호를 받았다. 돈이 만들어낸 고요함. 12호실 앞에서 서연은 차트를 확인했다. 환자명 강현우 53세. 진단명 췌장암 사기, 간폐전이. 입원일 2026년 1월 2일. 특이사항 통증 조절 필요, 호스피스 논의 중. 또 한 분이시구나. 서연은 차트를 닫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 병동에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평생 성공만을 쫓다가 마지막 순간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 돈으로 특실을 사고 최고의 의료진을 부르지만 결국 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시간. 노크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강현우 회장님, 새벽 투약 시간입니다. 대답이 없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서울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다. 침대에 누운 남자의 윤곽이 보였다. 서연은 조명을 켰다. 부드러운 간접등이 방을 비췄다. 강현우 회장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53세라고 하기엔 너무 늙어 보였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고 뺨은 움푹 패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죄송합니다.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안 자고 있었소.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능숙하게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다. 그리고 진통제 펌프의 용량을 체크했다.
통증은 어떠세요? 견딜만하오. 무리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용량을 조절해 드릴 수 있어요. 강현우는 대답 대신 서연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눈, 코, 입, 그리고 목.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다.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 낡은 은빛 하트 펜던트가 형광등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게 강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침대 위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소?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절박함, 믿을 수 없음, 그리고 두려움?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이 펜던트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과거였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했다. 이걸 목에 걸고 있었단다. 내가 버려졌을 때 이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어릴 때부터라니. 정확히 언제부터? 강현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서연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대답해 주시오. 정확히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소?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53세 남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서연은 당황스러웠다. 태어날 때부터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생후 3개월에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이 목걸이 하나만 목에 걸고 있었대요. 강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서연의 팔을 움켜쥐었다. 놀랄 만큼 강한 힘이었다. 고아원이라고. 생후 3개월에. 그리고 그는 무너졌다. 마치 평생 버텨왔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지듯 53세 남자는 30세 간호사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 딸 서연아.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무슨.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하다. 강현우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이마를 그 위에 댔다. 뜨거운 눈물이 서연의 손등에 떨어졌다. 병실은 갑자기 숨막히는 공간이 됐다. 서연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뒤로 물러섰다. 이 사람이 나를 안다고? 아니, 딸이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손은 떨렸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안 돼. 가지 마. 강현우는 절규하듯 외쳤다. 30년을 찾았어. 30년을. 미숙이를 찾고, 너를 찾고. 죽기 전에 꼭 찾고 싶었어. 회장님, 저는 이서연이에요. 제 엄마 이름은 몰라요. 아빠 이름도 몰라요. 저는 그냥 김미숙이야. 내 엄마 이름은 김미숙이고 내 아빠는 나 강현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유도 모른 채 2026년 1월 4일 오전 8시 서연은 수간호사실 앞에 서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야간 근무가 끝나고 집에 갔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강현우 회장이 내 아버지라고? 말도 안 됐다. 하지만 그 남자의 반응은 연기가 아니었다. 목걸이를 보는 순간의 그 충격, 그 눈물, 그 절규,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 내 엄마는 김미숙이야.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이 이서연이었다. 하지만 본명은 다를 수 있었다. 실제로 많은 고아들이 그랬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수간호사 박미선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았다. 서연 씨, 앉아요. 무슨 일이세요?
12호실 강현우 회장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저를 바꿔달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반대해요. 박미선은 서류를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 씨를 전담 간호사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24시간 케어. 급여는 3배로 올려주신대요. 그건 거절해도 돼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병원 입장에선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에요. 강현우 회장은 엄청난 기부자거든요. 서연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수간호사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만약 어떤 환자가 본인이 제 아버지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미선의 눈이 커졌다. 혹시 강 회장님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있나요? 목걸이요. 제 목걸이를 보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 생모의 이름을 정확히 아셨어요. 박미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솔직히 이건 의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죠. 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강 회장님은 말기예요. 길어야 1~2달. 만약 정말 아버지가 맞다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반대로 만약 착각이시라면 그럼 한 노인에게 마지막 위안을 주는 거죠. 어느 쪽이든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오후 2시 VIP 12호실. 서연이 문을 열었을 때 강현우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서 있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IV 스탠드를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었다. 회장님, 서연이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침대로 가세요. 괜찮소? 오래 누워 있으니 몸이 굳어서. 둘은 천천히 침대로 걸어갔다. 강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앉았다. 고맙소, 서연 양. 저는 이서연 간호사예요, 회장님. 강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지. 너에게 나는 그저 환자일 뿐이지. 회장님. 서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젯밤 하신 말씀이 진심이세요? 물론이요. 증거가 있으세요? 강현우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들을 보시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꺼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남자는 강현우 회장의 젊은 모습이 분명했다. 그리고 여자는 이분이 김미숙 씨예요? 그렇소. 내 어머니지. 서연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작은 키에 짧은 머리, 환한 미소, 그리고 눈매가 자신과 닮았다. 두 번째 사진. 같은 여자가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찍혀 있었다. 임신 중이었던 것이다. 이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야. 임신 7개월쯤. 세 번째 사진. 이번엔 공방 같은 곳이었다. 작업대 위에 작은 은재 하트 펜던트가 놓여 있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들었어. 너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딸을 위해서. 서연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펜던트는 자신이 목에 걸고 있는 것과 똑같았다. 회장님, 이게 정말 서연아. 강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나는 내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너를 버렸어. 30년 전에. 왜요? 겁이 났어. 가난이 두려웠고 실패가 무서웠어.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쳤지. 내 엄마에게 4년만 기다리라고 했어. 거짓말이었어.
강현우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미국에서 성공했어. 돈을 벌었고 사업을 키웠어.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어. 대신 편지를 보냈지. 헤어지자고. 그럼 저는 미숙이는 답장을 보냈어. 당신이 버린 이 아이도 나는 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서연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럼 엄마는 저를 버린 거예요? 아빠 때문에? 아니야. 강현우는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30년 동안 미숙이를 찾았어. 너를 찾았어. 그런데 흔적이 없었어. 미숙이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사라졌어. 왜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게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미숙이는 너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서연은 사진들을 다시 봤다. 사진 속 김미숙의 미소, 배 위에 올린 손, 행복해 보였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모른다. 내가 찾지 못했어. 강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무능해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답은 더 많은 질문을 낳았다.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 아니, 정말 버린 걸까? 그리고 지금 어디 있을까? 2026년 1월 6일. 이틀 동안 서연은 강현우 회장의 전담 간호사로 일했다. 하지만 단순히 간호만 한 것은 아니었다. 회장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30년 전의 일들을. 미숙이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했어. 내가 처음 본 건 비 오는 날이었지. 나는 우산도 없이 길을 걷고 있었어. 가난했거든. 그때 미숙이가 우산을 씌워줬어. 그게 처음이었어요? 응.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자기 우산을 내게 주고는 뛰어서 가버렸어. 강현우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다음 날 나는 우산을 돌려주러 갔어. 그리고 김밥을 샀지. 그게 시작이었어. 사랑하셨어요? 미친 듯이. 대답은 주저없이 나왔다. 하지만 미련했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 서연은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다. 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김미숙, 1973년생, 분식집 근무, 주소 기억 안 남 인천 어딘가, 가족 언니 있음 김미정. 회장님, 어머니 가족에 대해서는 아세요? 언니가 있었어. 김미정. 미숙이보다 5살 많았지. 둘이서 살았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그 언니분은 지금 모르겠어. 내가 고용한 탐정들이 찾아봤지만 김미정도 행방불명이었어. 서연은 답답함을 느꼈다. 모든 게 막다른 골목이었다. 회장님, 혹시 어머니가 왜 저를 버려야 했는지 짐작가시는 거 없으세요? 강현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하나, 있긴 해. 뭔데요? 내 전 부인, 강순애. 서연은 펜을 멈췄다. 전 부인이요? 나는 미국에서 재벌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 그게 강순애야. 그 결혼으로 내 사업은 급성장했지. 그분이 어머니와 무슨 관계가? 순애는 내 과거를 파헤쳤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리고 미숙이와 아기에 대해 알아냈지. 강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협박했어. 협박이요? 만약 그 여자나 아이를 찾으려 하면 이혼하고 재산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그리고 회장은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그 여자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진짜로.
모르겠어. 순애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냉혹하고 집요하지. 만약 미숙이가 사라진 게 순애 때문이라면 강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미숙이를 죽음으로 내몬 거야.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도망쳐야 했던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위해서. 그 강순애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10년 전에 이혼했어. 그리고 미국으로 떠났지. 지금은 뉴욕에 산다고 들었어. 연락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강현우는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위험할 수 있어. 순애는 집착이 강해. 만약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면 괜찮아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엄마를 찾고 싶어요. 어떤 위험이 있든. 같은 날 저녁, 서연은 병원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다. 강순의 대한그룹.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대한그룹 회장 부인, 이혼 소송 승소, 위자료 5조 5천억, 강순의 뉴욕의 갤러리 오픈, 재벌가 이혼 전쟁에 숨겨진 진실. 서연은 강순애의 사진을 클릭했다. 50대 여성,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미소. 사진만 봐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다. 이 사람이 엄마를 쫓아냈을까? 서연은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 사교계 소식이나 예술품 경매 이야기였다. 하지만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강순애 사설 탐정 업체의 거액 지불. 목적은? 기사는 10년 전 것이었다. 강순애가 어떤 사설 탐정 업체에 매년 수억 원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었다. 용도는 불명. 감시. 서연은 중얼거렸다. 엄마를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 서연은 기사에 나온 탐정업체 이름을 메모했다. 블루아이 인베스티게이션. 2026년 1월 7일. 서연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강남의 한 빌딩을 찾아갔다. 블루아이 인베스티게이션의 사무실이었다. 깔끔한 리셉션. 젊은 여직원이 서연을 맞았다. 예약 없으신데요? 급한 일이에요. 대표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강순애 씨와 관련된 일이에요. 여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서연은 대표실로 안내됐다. 40대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이름표에는 대표 이정우라고 쓰여 있었다. 앉으시죠. 강순애 씨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알고 싶은 건.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강순애 씨가 김미숙이라는 사람을 감시했었나요? 이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떻게 그걸? 그럼 사실이네요. 잠깐, 당신 누구죠? 저는 김미숙의 딸이에요. 이정우는 뒤로 물러났다. 증명할 수 있어요? 서연은 목걸이를 보여줬다. 그리고 강현우 회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게 제 목걸이고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강순애 씨가 제 어머니를 위협했다고 들었어요. 이정우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앉으세요. 이야기가 좀 길 거예요. 이정우는 캐비닛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먼지가 살짝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다. 이게 김미숙 씨 케이스예요. 파일을 펼치자 수십 장의 사진과 문서가 나왔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사진 속에는 여러 각도에서 찍힌 한 여자가 있었다. 작은 키, 짧은 머리. 나이를 먹었지만 강현우 회장이 보여준 사진 속 김미숙과 닮아 있었다. 이분이 엄마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김미숙 씨를 추적했습니다. 18년이나요? 네. 강순애 씨의 지시였습니다.
김미숙 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특정 인물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했죠. 특정 인물이 당신입니다. 이서연 씨,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저를요? 강순애 씨는 집착이 강한 분입니다. 남편의 과거, 특히 사랑했던 여자와의 아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김미숙 씨가 당신에게 접근하는 걸 막았습니다. 이정우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2010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에서 김미숙은 고아원 앞에 서 있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서 망설임이 느껴졌다. 이날 김미숙 씨는 당신을 보러 왔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원이 그녀를 막았죠. 경고했습니다. 만약 다시 접근하면 당신이 위험할 거라고. 위험이라니. 강순애 씨가 저를 해칠 생각이었나요? 직접 해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건 쉬웠겠죠. 예를 들어 고아원에 대한 지원 중단이라든지 입학과 취업 방해라든지.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한 여자의 질투가 이렇게까지 집요할 수 있다니. 그럼 엄마는 평생을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성을 바꾸고 주민등록을 여러 번 옮기고 현금으로만 생활했죠. 우리도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요? 이정우는 망설였다. 그걸 말해드려도 될지. 제발이요. 서연은 간절하게 말했다. 저는 30년 동안 엄마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정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다. 2015년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강순애 씨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계약이 종료됐거든요. 서류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산 156. 평화의 집 요양원. 직업 요양보호사. 가명 최은숙.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네. 하지만 11년 전 정보니까 지금도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주소를 사진으로 찍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왜 이 정보를 저한테 주는 거죠? 강순애 씨한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계약은 11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일은 시작부터 찜찜했어요.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었으니까. 그럼 왜 하신 거예요? 돈이었죠. 부끄럽지만. 이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속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찾는 걸 돕는 것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8일 새벽. 서연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야간 근무 시간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원도 인제. 엄마가 거기 있을까? VIP 12호실에 들어서자 강현우 회장은 깨어 있었다. 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피부는 노랗게 변했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회장님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서연아, 너 뭔가 알아낸 것 같은데? 서연은 놀랐다. 어떻게? 내 표정을 보면 알아. 말해봐. 서연은 자리에 앉아 블루아이 인베스티게이션에서 알아낸 것들을 설명했다. 강순애의 감시, 김미숙의 도피, 그리고 강원도 인제의 요양원. 강현우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다. 순애가 그런 짓을. 회장님은 정말 몰랐어요? 짐작은 했지.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어. 확인하기 싫었던 거야. 강현우는 자책하듯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겁쟁이였어. 사업이 중요했고, 체면이 중요했고, 돈이 중요했어.
미숙이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았어. 회장님, 서연아, 부탁이 있다. 강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미숙이를 찾아줘. 그리고 내 대신 사과해줘.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전해줘. 직접 말씀하세요. 같이 가요. 엄마를 만나러. 난 못 가. 이 몸으로는 휠체어에 태워서라도 갈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직접 사과해야죠.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끝내야죠. 제대로. 강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내 딸. 2026년 1월 10일. 서연은 휴가를 냈다. 그리고 병원 측에 특별 요청을 했다. 강현우 회장을 외출시켜도 되냐고. 의사들은 반대했지만 회장의 완고한 의지에 결국 허락했다. 조건부로 산소통과 응급약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의료진 한 명을 동행시키겠습니다. 젊은 의사 김성민이 자원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회장님의 주치의니까요. 새벽 5시 병원 뒤편에서 의료용 밴이 대기하고 있었다. 강현우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었다. 53세라기보다 63세처럼 보였다. 괜찮으세요? 응. 가자. 밴은 서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창밖으로 어둠이 밀려갔고 점차 도시의 불빛이 사라졌다. 강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30년 만에 미숙이를 보는구나. 긴장되세요? 응. 무섭기도 하고. 왜요? 미숙이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당연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반길까? 아니면 분노할까? 3시간 후 배는 인제군에 도착했다. 산이 겹겹이 둘러싼 작은 읍내. 눈이 쌓인 길을 따라 차는 천천히 올라갔다. 저기가 평화의 집 요양원인 것 같네요. 김성민 의사가 가리킨 곳에 낡은 2층 건물이 보였다. 평화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밴이 멈췄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들어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연아. 네. 미숙이한테 나는 미안하다고 전해줘. 직접 말씀하세요. 곧 모시고 올게요. 서연은 밴에서 내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다. 그녀는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난방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50대 여자가 다가왔다. 이름표에는 원장 박영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요양보호사 최은숙 씨 계세요? 은숙 선생님요? 계시는데.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인 일로 뵙고 싶어서요. 박영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은숙 선생님이 곤란한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잠시만요. 불러드릴게요. 박영희가 2층으로 올라갔다. 서연은 로비에서 기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곧 엄마를 보는 거야. 30년 만에.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작은 키의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짧은 머리에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사진 속 김미숙과 똑같았다. 여자는 서연을 보자마자 멈췄다. 계단 중간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연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그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너. 여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가 서연이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 한 단어.
하지만 그 안에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김미숙은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입을 막았다. 그리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너 여기 오면 안 돼.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서연은 계단을 올라가 어머니를 안았다. 생전 처음 안아보는 어머니. 작고 여린 몸. 요양보호사 일로 거칠어진 손. 김미숙은 딸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로비에 있던 요양원 직원들과 어르신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미숙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너, 어떻게 날 찾았니? 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보여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요. 강현우 회장님. 김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람이 밖에 계세요. 만나주실래요? 김미숙은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그리움, 두려움, 원망. 좋아. 만나주지. 빼남. 김미숙이 요양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강현우는 휠체어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미숙아. 강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 김미숙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휠체어 앞에 섰다. 많이 아프구나. 응. 췌장암이야. 말기. 그래서 이제 와서 날 찾은 거야?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아니, 나는 30년 내내 널 찾았어.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강현우는 서연에게서 받은 파일을 꺼냈다. 탐정 보고서, 수소문 기록, 광고 내역. 이것들 봐. 나는 멈추지 않았어. 단 하루도. 김미숙은 서류들을 대충 훑어봤다. 그리고 비웃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역시 너답네. 미안해. 미안하다고? 김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 전에 날 버리고 우리 딸을 버리고 너는 재벌이 됐어. 성공했잖아. 그런데 이제 죽으니까 갑자기 미안하다고? 미숙아, 나는 30년을 도망쳤어. 내 부인이 보낸 사람들한테 쫓기면서 내 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숨어서 살았어. 김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너는 편하게 살았잖아. 돈 걱정도 없고 위험도 없고. 아니야.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행복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 강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 미숙아, 나는 그만해. 김미숙은 돌아서려 했다. 엄마. 서연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엄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서연아,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외로웠어요. 정말 많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알게 됐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도, 아빠가 저를 찾고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이제 우리 셋이 만났잖아요. 늦었지만, 비록 아빠는 얼마 못 사시지만,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이에요, 엄마.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김미숙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서 자신과 강현우가 동시에 보였다.
서연아,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김미숙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강현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현우야. 응.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김미숙은 강현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을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건 할 수 있어. 강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2026년 1월 10일 오후 평화의 집 요양원 2층 원장실을 빌려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강현우, 김미숙, 서연, 그리고 김성민 의사. 강현우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장시간 이동으로 기력이 소진됐다. 김성민은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이제 서울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돼. 강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숙이랑 할 얘기가 남았어. 김미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 덮인 산이 보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11년을 살았다. 숨어서 두려워하며 하지만 동시에 평화롭게. 현우야. 응. 한 가지만 물어볼게. 김미숙은 강현우를 돌아봤다. 30년 전 내가 미국으로 떠날 때 진심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어? 강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처음엔 진심이었어. 4년만 공부하고 돌아와서 너랑 아이랑 잘 살 생각이었어. 그럼 왜 안 돌아왔어? 미국에서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변했어. 돈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회가 생기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졌어. 왜? 가난이 두려웠어. 너랑 아이를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을까봐. 실패할까봐. 강현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더 큰 성공을 원했어. 재벌이 되고 싶었어. 권력을 갖고 싶었어. 김미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그랬구나. 미안해. 나는 이기적이었어.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야. 너는 비겁했어. 김미숙의 말은 날카로웠다. 내가 미국에서 돈 벌 때 나는 임신한 몸으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 출산 비용도 없어서 밤낮으로 일했지. 서연이 태어났을 때 나는 기뻤어. 내 딸이잖아. 우리 딸.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 혼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김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내 편지가 왔어.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우리는 끝이다. 딱 두 줄이었어. 미숙아, 나는 무너졌어. 정말로. 산후 우울증도 왔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언니가 서연이를 돌봐줬지. 서연은 숨을 죽이며 들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들이 왔어. 남자들? 응. 정장 입은 사람들. 강순애가 보낸 사람들이었어. 김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그들은 말했어. 김미숙 씨, 당신과 아이는 강현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강현우나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도 위험해질 겁니다. 그럴 수가. 강현우는 분노로 떨었다. 순애가 감히. 나는 무서웠어. 그들의 눈빛이 진심이었거든. 정말로 뭔가 할 것 같았어. 김미숙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래서 결정했어. 서연이를 보호하려면 내가 사라져야 한다고. 엄마, 언니랑 상의했어. 언니는 반대했지만 나는 고집했어. 그리고 어느 밤 서연이를 데리고 나왔어.
김미숙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버스 정류장에 서연이를 뒀어. 담요로 감싸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숨어서 지켜봤어. 누군가 발견할 때까지.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청소 아저씨가 서연이를 발견했어. 그리고 경찰을 불렀지. 나는 그제야 떠났어. 김미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평생 후회했어. 매일 밤 꿈에 서연이가 나왔어.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하고 울면서 서연은 일어나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랐잖아. 그래도 전 괜찮아요. 좋은 원장 선생님 만났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간호사도 됐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이제 엄마를 찾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김미숙은 딸을 꼭 안았다. 30년 만에 제대로 하는 포옹이었다. 강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잘못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 미숙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다만, 강현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다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서연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니야. 나는 찾았어. 미친 듯이. 하지만 강현우는 서연을 보았다. 순애 때문에 제대로 찾지 못했어. 그녀를 두려워했어. 비겁했지. 그럼 이혼은 왜 했어? 10년 전에 순애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이혼했지. 나는 그제야 자유로워졌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너희를 찾기 시작했어. 10년 동안 못 찾았다는 거야? 미숙아, 너는 정말 완벽하게 숨었어. 주민등록도 여러 번 바꿨고, 가명을 썼고, 현금으로만 생활했고, 강현우는 탐복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최고의 탐정들을 고용했지만 2015년 이후 기록이 없었어.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강순애의 감시가 2015년까지 계속됐거든.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부러 보이게 했어. 나를 겁주려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김미숙은 창밖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이 숨었어. 여기 산골까지. 그리고 가명으로 살았지. 최은숙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미숙아. 순애는 미국에 있어. 더 이상 위협이 안 돼. 정말? 김미숙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정말이야. 그리고 강현우는 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서류에는 법률 문서가 담겨 있었다. 친자 확인 소송 준비서, 유전자 검사 결과, 재산 상속 관련 법률 자문. 이게 뭐니? 회장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제가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게 99.9% 확률로 증명됐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저한테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시려고 해요. 김미숙은 서류를 밀어냈다. 필요 없어. 엄마,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김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녀도 잘 몰랐다. 강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미숙아, 이건 서연이의 권리야. 내 딸이니까. 그리고 이건 내게 주는 보상이기도 해. 보상? 30년 동안 혼자 고생한 것에 대한. 그리고 내가 너한테서 빼앗은 모든 것에 대한. 강현우는 숨을 헐떡였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력이 소진됐다. 제발 받아줘. 그래야 내가 편히 갈 수 있어. 김미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서연이를 위해서. 2026년 1월 11일 서울. 강민주는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도련님, 회장님이 이틀째 병원에 안 계십니다. 뭐? 어제 새벽에 외출 허가를 받고 나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 어디 갔는데? 그게 강원도 인제라고만 들었습니다. 민주는 인상을 찌푸렸다. 인제? 거기 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서연 간호사와 김성민 의사가 동행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인데 왜 산골까지 간 걸까? 이서연이라는 여자. 뭔가 수상해. 민주는 노트북을 열고 이서연에 대해 검색했다.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 서울중앙병원 근무, 고아원 출신. 고아원? 민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민준아, 너에게는 누나가 있다. 설마. 민준은 급히 비서에게 전화했다. 이서연에 대해 신상조회해. 모든 것을. 출생 기록, 가족관계, 전부. 알겠습니다. 2시간 후 민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다. 이서연 추정 본명 강서연. 출생 1996년 12월. 발견 1997년 3월. 인천 부평구 생후 3개월. 친부 강현우 DNA 검사 확인. 친모 김미숙 추정. 민주는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제기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고아원 출신의 간호사. 재산 때문이구나. 돈 때문에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야. 민주는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인제로 가야 했다. 이 사기꾼을 막아야 했다. 같은 시각 인제. 강현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밤새 고열이 났고 의식도 몽롱해졌다. 김성민은 즉시 서울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현우는 거부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어. 그는 김미숙의 손을 잡고 있었다. 요양원 1층 작은 방에서 김미숙은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현우야, 그만 가자. 병원으로 가야 해. 조금만 더. 바보 같으니라고. 김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잖아. 미숙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너, 날 사랑했었니? 김미숙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바보야. 안 사랑했으면 30년 동안 원망이나 했겠어? 그럼, 지금도? 김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강현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편히 쉬어. 나는 여기 있을게. 강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아버지. 강민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로 보디가드 2명이 따라왔다. 누구세요? 김미숙이 일어섰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회장님의 아들. 민주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미숙을 훑었다. 당신이 김미숙이요?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제 딸입니다. 민주는 비웃었다. 역시 사기였군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죠? 뭐라고요? 김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요? 30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 되니까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건. 김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으니까. 저리 비키세요.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갈 겁니다.
민주는 보디가드들에게 신호했다. 그들이 휠체어를 가져오려는 순간 강현우가 눈을 떴다. 민준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들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다니, 무슨 소리냐? 이 여자들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강현우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서연이는 내 딸이야. 진짜 DNA 검사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민준아. 강현우가 소리쳤다. 그 바람에 기침이 터져 나왔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다. 회장님, 김성민이 급히 달려왔다.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 합니다. 더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서울로. 서울로 가는 앰뷸런스 안. 강현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의식은 오락가락했다. 서연과 김미숙이 양옆에 앉아 있었고 민주는 멀찍이 떨어져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서연 씨,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목적이 뭐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재산이죠? 그것도 절반이나 되는. 아닙니다. 서연은 민준을 똑바로 봤다. 저는 그저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엄마를 찾고 싶었고요. 그럼 상속은 포기할 수 있어요? 서연은 망설였다. 솔직히 돈이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었다. 대답 못하시네요. 역시 민주는 비웃었다. 들으세요, 이서연 씨. 아버지 재산은 제가 지킬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DNA 검사 결과를 내밀어도 소용없어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테니까. 민준 씨. 김미숙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상속 포기 각서를 쓰세요. 지금 당장. 김미숙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쓸게요. 서연이 말했다. 뭐? 민준이 놀랐다. 상속 포기 각서 쓸게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서연아. 김미숙이 딸의 팔을 잡았다. 그건 내 권리야. 포기하면 안 돼. 엄마, 괜찮아요. 저는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은 민준을 봤다. 각서 쓸게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이게 함정인가? 하지만 상속 포기 각서가 있다면. 좋아요. 각서를 쓰면 방해 안 할게요.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민주는 비서에게 전화해 즉시 변호사를 병원으로 부르라고 지시했다. 2026년 1월 12일 서울중앙병원. 강현우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상태는 매우 위독했다. 의사들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연은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했다. 변호사와 민준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 이서연은 강현우 회장의 유산 상속을 전면 포기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걸로 됐죠? 서연이 물었다. 민준은 각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대로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동생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키려고 한 거고. 동생이라니.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다. 저한테 누나가 생긴 거군요. 어색하죠? 많이요. 두 사람은 어색한 웃음을 나눴다. 중환자실. 강현우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김미숙이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30년 만에 잡는 손,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현우야, 들려? 강현우가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다. 들린다는 신호였다. 나 할 말이 있어. 김미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나, 너를 용서할게. 강현우의 눈이 떠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진짜야. 용서할게. 왜? 왜 갑자기? 서연이 때문이야. 김미숙은 창밖을 봤다. 복도에서 서연과 민준이 어색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 아이가 상속을 포기했어. 너한테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포기한 거야. 뭐? 내 아들을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강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걸 보고 깨달았어. 원망하고 증오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그건 나만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김미숙은 강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를 그리워했어. 30년 동안. 미숙아,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었어. 화가 나면서도 궁금했어.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김미숙은 울기 시작했다. 이제 알겠어. 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도, 너도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이제 알아. 김미숙은 강현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편히 가. 나는 여기 있을게. 내가 갈 때까지. 강현우는 김미숙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2026년 1월 15일. 사흘이 지났다. 강현우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지만 의식은 유지됐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연, 김미숙, 민준이 교대로 그의 곁을 지켰다.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아버지,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민준아, 누나가 아버지 재산을 노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민준은 복도에서 서연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회상 전날 밤. 누나, 왜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게 옳은 일 같아서요. 옳은 일? 네. 동생은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았잖아요. 회사도 물려받을 거고, 저는 그냥 며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누나 권리예요. 권리가 다가 아니에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전 30년 동안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됐고요. 가족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전 이 시간이 소중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현재, 아버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강현우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아빠가 너한테도 미안해. 왜요?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 안 해줘서. 일만 가르쳐줘서. 돈만 중요하다고. 가르쳐서.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해주셨어요. 아니야. 나는 못난 아빠였어. 아버지.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사랑해요.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강현우는 울었다. 53년 인생에서 아들에게 처음 듣는 말이었다. 2026년 1월 16일 새벽. 강현우의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의사가 들어와 확인하고 나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연, 김미숙, 민준이 침대 주위로 모였다. 강현우는 세 사람을 돌아보았다. 고맙다. 모두. 회장님, 서연아, 너는 훌륭한 간호사야. 계속
사람들을 도와줘. 네, 아빠. 민준아, 너는 이제 가장이야. 가족을 지켜. 네, 아버지. 미숙아. 강현우는 김미숙을 보았다. 사랑했어. 진심으로. 나도 사랑했어. 김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강현우의 볼을 쓰다듬었다. 편희가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응, 이제 편해. 강현우는 세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함께 있어줘서 행복해. 우리도요, 아빠. 우리도요, 아버지. 나도. 현우야. 강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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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긴 신호음이 울렸다. 2026년 1월 16일 오전 4시 10분. 강현우 회장님 임종하셨습니다. 의사의 선언이 있었다. 세 사람은 침대 앞에서 울었다. 서연은 처음 만난 아버지를, 민주는 평생 함께한 아버지를, 김미숙은 30년간 사랑하고 미워했던 남자를. 하지만 눈물 속에 평화도 있었다. 강현우는 마지막 순간 가족에게 둘러싸여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2026년 1월 20일 장례식장. 강현우 회장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수천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다. 재벌, 정치인, 연예인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영정사진 앞 상주석에는 세 사람만 앉아 있었다. 강민준, 이서연 그리고 김미숙. 언론은 이 구도에 열광했다. 강현우 회장의 숨겨진 딸 30년 만에 공개. 고아에서 상속녀로. 신데렐라 스토리. 재벌가의 비밀. 이제야 밝혀지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상속도 포기했고 언론의 관심도 필요 없었다. 그저 아버지를 잘 보내고 싶었다. 3일장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 공개를 요청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수정하신 유언입니다. VIP 조문실에 서연, 민준, 김미숙이 모였다.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열었다. 강현우의 최종 유언장. 나 강현우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회사 지분 50%는 아들 강민준에게 상속한다. 2. 현금 및 부동산 자산의 30%는 김미숙에게 증여한다. 3. 현금 및 부동산 자산의 20%는 이서연 재단에 기부한다. 4. 나머지 자산은 고아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 잠깐만요. 서연이 끼어들었다. 이서연 재단이 뭔가요? 회장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재단입니다. 이서연 간호사님 명의로. 하지만 전 상속 포기했는데. 이건 상속이 아닙니다. 기부예요. 회장님께서 당신 명의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 기부하신 겁니다.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아버지가.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서연 앞으로 된 편지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고맙다. 마지막 순간 함께 해줘서. 아빠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다. 그게 중요한 줄 알았지. 하지만 틀렸어.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 가족이었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 너는 그걸 알고 있더구나. 그래서 상속을 포기했지. 아빠는 그게 자랑스러웠어.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하지만 아빠는 너한테 줄 게 있어야겠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어. 재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도와줘.
내가 받았어야 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줘. 그게 아빠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목걸이를 잘 간직해라. 그 안에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담겨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줘. 내 부모님은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를 사랑했다고.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김미숙이 딸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서연아. 다 괜찮아. 민준도 누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누나, 재단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준아. 그날 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서연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다. 30년 전 아버지가 만든 이 목걸이. 아빠가 펜던트 안을 열 수 있다고 했었지. 서연은 머리핀을 꺼내 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돌렸다. 딸깍. 펜던트가 열렸다. 안에는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다. 이미 한 번 본 종이었다. 서연아, 내 아버지는 강현우다. 엄마가.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더 있었다. 종이를 완전히 펼치자 뒷면에 또 다른 글씨가 보였다. 너무 작아서 이전에는 못 봤던 글씨. 서연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확대해서 봤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이 목걸이처럼 영원히.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서연은 주저앉아 울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버린 게 아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서연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2027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5층짜리 현대식 건물. 입구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사랑의 목걸이 재단. 러브 네클러스 파운데이션. 이사장 이서연, 이사 강민준, 고문 김미숙. 재단은 고아원 아이들을 지원하고 실종 가족을 찾아주고 미혼모를 돕는 일을 했다. 강현우 회장이 남긴 유산으로 설립된 재단이었다. 이날은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후원자들, 언론들. 서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목걸이 재단 이사장 이서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생후 3개월에 버려진 아이였죠. 청중이 조용해졌다. 30년 동안 부모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도 몰랐고요. 서연은 목걸이를 만졌다. 하지만 1년 전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찾으셨고 어머니는 평생 저를 지키려고 숨어 사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서연은 청중을 돌아봤다. 이 재단은 그들을 위한 곳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고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힘든 부모들을 돕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모든 아이가 사랑받을 때까지, 모든 가족이 재회할 때까지. 서연은 목걸이를 들어 보였다. 이 목걸이처럼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행사 후 서연, 민준, 김미숙이 옥상에 모였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엄마, 오늘 스피치 어땠어요? 좋았어.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누나, 요즘 재단 일 때문에 간호사 일은 못 하시죠? 응. 좀 아쉽긴 한데 이 일도 의미 있어서. 그래도 누나는 천직이 간호사인데 천직은 사람을 돕는 거야. 간호사든 재단 이사장이든 상관없어.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엄마는 요양원 일 계속하세요? 응. 나는 그게 좋아. 어르신들 돌보는 거. 그래도 가끔은 서울 오세요.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지 않아. 너희가 있는 걸. 김미숙은 두 자녀를 바라봤다. 서연과 민준. 한 명은 30년 만에 찾은 딸이고 한 명은 남편이 남긴 아들이었다. 이상한 가족이지만 행복해. 근데 누나. 응? 누나도 이제 결혼 생각 안 해요? 30 넘었는데. 아직이야. 일이 더 중요해. 평생 혼자 살 건 아니잖아요. 너는 어때? 결혼 안 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봐, 너도 그러잖아. 두 남매는 티격태격했다. 김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현우야, 보고 있니? 우리 아이들 잘 컸어. 내 덕분이야. 그날 밤 서연의 집. 서연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다. 2027년 1월 16일. 오늘은 아빠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아직도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서연아, 고맙다. 사랑한다. 나는 행복하다. 비록 아빠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다. 엄마도 이제는 웃는다. 30년 동안의 도피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롭다. 민준이와도 친해졌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남매 같다. 재단 일도 잘 되고 있다. 올해만 50 가족이 제외했다. 아빠가 원하시던 일이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엄마, 민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빠. 사랑한다. 우리 가족. 서연은 일기를 덮고 목걸이를 만졌다. 여전히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아빠,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서연은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났다. 아빠인가?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무료 구독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